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마지막 몰입. 안녕하세요. 들어는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한계에 지어서 살고 있는데 이 한계를 깨트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짐 퀵 작가님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적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한국 제목으로 마지막 몰입인데 네. 영문 제목으로 보면 리미트리스더라고요. 영화가 막 생각나고 그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네.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막 정신이 막 오르륵 해가지고 막 천재가 돼서 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영화가 떠오르던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저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문 제목의 그 부제가 조금 더 이 책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부제가 보면 두뇌 업그레이드 그리고 무엇이든 빨리 배우기 그리고 뭐 새로운 삶을 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던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두뇌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엇이든 빨리빨리 배워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자기계발책에서 다루었던 책들의 내용도 많았지만 또 이 뇌 트레이너,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짐 퀵 작가님의 어떤 자기 이력대로 기억력 상승이라거나 자기 한계를 깨는 방법에 대한 거라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이 책의 구성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총 4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1부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좀 한계가 없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다라고 좀 자신감을 좀 부여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내용이 주로 1부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이 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한계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인드셋과 동기 그리고 방법이에요. 그 각각의 얘기를 2부에서는 이제 마인드셋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 그런 신념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2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3부에서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 강력한 목적과 이유가 뭔지 찾는 그런 방법들과 그걸 왜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4부에서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의 부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2개의 시간을 쪼개서 쓰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1부, 2부 얘기를 좀 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3부, 4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리미트리스 모델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정말 두뇌가 갑자기 우리가 흔히 두뇌를 10%만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리미트리스는 두뇌의 모든 것을 굉장히 총동원해서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막 눈을 막 움직이면서 주식 시장을 막 다 읽더니 막 네. 주식에서 돈을 막 차트 막 보면서 눈이 막 빡빡빡빡 움직이면서 막 분석하고 막 분석 책을 다 막 해가지고. 4일 만에 써버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뇌를 개발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약을 계속 먹으려고 막 애쓰고 뭐 이런 영화인데 이 저자가 리미트리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두뇌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기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셋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은 재능이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연아의 그런 막 멋진 경기 장면을 보면 진짜 장난 아니다. 저 유연성과 힘과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저것도 재능이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김연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고정형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김연아는 어릴 때 신체 조건이 좋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결과를 내기까지는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어. 내 재능을 더 키워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 더 잘할 수 있지, 배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난 그거는 못해. 내가 꼭 필요한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어도 그거는 나는 못해.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깨나갈 수 있는가를 밝힌 책입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셋에서 이 작가가 좀 가장 강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자기에 대한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무슨,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일단은 좀 깨부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도, 전 그거 좀 못해요. 저한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던 케이스인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는 분들은 제가 무대 울렁증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대학생 때인가? 한번 이렇게 과제 발표하다가 그 한 소수 인원이었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 과제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다가 순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진짜 한 5분인가 한 10분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하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저도 지금 막 누구 앞에서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막 방송 일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참 모르는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변화한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극복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저자 역시도 그 유치원 때 넘어지면서 이렇게 뭐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가 약간 다친 적도 있고 대학교 때 또 하도 열심히 책을 읽다가 어지러워서 도서관에서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약간 뇌가 망가진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내 한계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 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뇌도 그렇고 모든 것에 가소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부학 용어랑 이런 것들 막 수술 용어랑 이런 것들 들으면 외계어 같잖아요. 네.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메어놨어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그 말뚝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았어요. 근데 코끼리가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힘도 세지고 강해졌을 텐데 어릴 때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었다라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 말뚝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일까요? 아까 대리머님이 이제 그런 발표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떨리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왔고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나는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 막 이런 생각에 gat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는지 잠깐 멈춘 적은 있어도 결국 이어가서 준비한 내용을 다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도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발표를 못해라는 말이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기 코끼리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너는 자랐잖아. 한번 말뚝을 뽑아봐. 부실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뇌 과학에도 좀 관심이 좀 되게 많아서 그런지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뇌 가속성 얘기를 좀 처음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뇌 가소성이라는 게 사실은 뇌가 일부분이 손상이 발생을 해도 나머지 뇌가 원래의 기능들을 좀 하게끔 다시 복원을 하는 걸 의학적으로는 뇌 가소성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자랐어도 그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보통 뇌가 그때부터는 퇴화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뇌는 계속 뭔가 습관을 좀 만들어 갈 때마다
뇌도 계속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조금씩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고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새로운 일들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습관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도입부에 좀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최근 연구를 봤는데 뭐냐면 그 뇌 가소성이 있지만 사실 나이에 상관이 있다. 뇌 가소성은 어릴 때보다는 못하겠죠. 가소성이. 예, 하지만 있다라는 거. 아유 이제는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변명이다.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가소성의 활발함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네. 네, 여전히 변화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예, 믿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이게 가소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거에 들어있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뺄 건 빼야 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여기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뺄 건 빼자고. 그러면서 네. 이제 애들 때는 들어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뇌의 가소성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도 책에 다 남겨져 있죠. 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그렇죠. 해주고 있어요. 요즘 네, 제일 맞습니다. 큰 문제는 그 디지털 문명 그거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얘기도 좀 해주고 여기 있는데 보면은 디지털 빌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빌런이다, 악당이다 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네 가지예요. 디지털 홍수. 이거는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소음인지 정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엄청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도 없고 계속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게 이제 나의 뇌 가소성 활용, 그리고 내 뇌 발달을 좀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디지털주의 산만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건 이거예요. 남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주의 산만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디지털 치매인데 이 기억도 일종의 어떤 근육하고 같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기억력도 계속 활용을 하고 써먹어야지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찾고 여기에서 다 검색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저도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고 특히 내비 같은 거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지도 보면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길을 다녔잖아요. 지금은 내비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퇴화한 거예요, 기억력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게 디지털 치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추론인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있어.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누군가가 이미 다 내려서 기록한 것들이 인터넷에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러다 보니 디지털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고 내가 의사결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의 뇌 가소성을 이제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디지털 빌런이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게요. 역으로 말하면은 책을 거꾸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이 사실 편하잖아요. 쓰고 그렇죠. 있으면.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아, 내가 기억하는 게 점점 힘들어서 그냥 기록으로만 하나? 사실 기록해놓고 까먹거든요. 또. 그냥 의존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너무 의존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저도 예전에 네. 삐삐번호, 전화번호 다 외우지 않았어요? 외웠어요. 친구들 거, 그죠? 친구들 번호 네. 웬만한 건 다 외웠어요. 그냥 그렇죠. 걔 딱 생각하면 번호가 딱 생각나요. 그 번호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번호밖에 몰라. 아 근데 진짜 옛날엔 웬만한 중요한 번호들은 다 외웠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배우잖아 뭐 이렇게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아들 주민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나 외우는데 가끔 헷갈려 이렇게 자주 안 쓰니까. 나의 근데 둘인데 뭐 이래. 그런 것들이 잘 안 네. 떠오르고 유일하게 떠오르는 건 내 군번. 그런 거는 하도 시달려갖고 군대 시절에. 근데 나도 그걸 기억하고 있네. 그거는 떠요. 04-720207.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입에 뱉어서 나와요. 이게 네. 자동으로. 아무튼 그 정도로 기억했던 번호들을 지금은 다 까먹고 진짜 정말 소수의 몇몇
번호들만 기억하는 거 보면 아 그만큼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느끼는 게 아 뇌도 근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 산만함도 근육이다. 그러니까 산만함도 습관이 될수록 그게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그런 습관을 쌓아 나갈수록 더 자동화되고 더 익숙해지고 더 쉬워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좀 큰 울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계속 왜 친구가 좀 재미없는 얘기하거나 네. 좀 지루하거나 이러면 핸드폰 바로 켜서 재밌는 거 바로 딱딱딱 해야 되고 잠깐 사이에도 뭐 만약에 파일 뭐 걸어놓고 약간 걸리면 핸드폰 딱 켜서 맞아요. 그 시간을 참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내가 그 어떤 단순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산만함의 근육을 늘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해야지 또 개인적인 능력들을 또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그것도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맨날 이런 지적질을 당하거든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자기랑 얘기하면서 먹자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패드 같은 거 띄워놓고 막 유튜브 보면서 먹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재밌어요. 예. 아니 되게 막 밥만 시간이 안 나잖아. 먹으면 시간 낭비하는 느낌 들고 막 설거지할 때도 뭐 들으면서 해야지 뭔가 좀 보람차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게 또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사실 설거지는 좀 소모적인 행동이고 뭔가 거기에서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그냥 좀 기분은 좋겠지만 아무튼 그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평소의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우리가 전에 했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좋아했던 이유도 저한테는 계속 저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아랄까요? 그런 빌런이 저한테 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나의 한계를 계속 정하는 그런 빌런의 말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학습된 무력감을 떨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천재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보통 IQ 아까 의사분들 그렇게 막 정말 똑똑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료를 펼치고 이런 모습만이 천재가 아니라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천재성이 드러나는 뭐 셰익스피어나 그런 우리가 아는 천재들이고 그 오프라 윈프리처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정말 공감도 잘하고 또 막 영혼과 정신이 소통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내 얘기 나누고 싶고 네네. 그런 사람도 일종의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비관적인 상황이고 누구도 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우린 나아갈 수 있다. 천천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테레사 수녀나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도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길을 견제하는 능력 이것도 예, 천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뭐 꾸준히 하는 건 그냥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천재야. 저한테는 그게 저렇게 쉽게 얘기할 건가? 저건 좀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그냥 나는 뭐 매일 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건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천재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 열심히 하고 남들이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한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 데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서 이거 된 거 맞아요? 이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뒤에서 꼼꼼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챙기는 거 이런 것도 천재성이다.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천재성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융합돼서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뭐 뛰어나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천재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는 천재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지금 로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거기가 좀 재밌어서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IQ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통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다 뭐 IQ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작가의 주장이고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럼 IQ 검사가 뭔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IQ 검사에서 나온 그 수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100이다, 뭐 120이다, 140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도출된 숫자인가 혹시 아세요? 평균 대비 뭐 그런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IQ 그 검사를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평균치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을 때 그 평균치보다 높으면 이제 100 이상이 되는 거고, 평균치보다 낮으면 이제 100 이하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검사한 사람들의 총합 중에 평균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10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98 나오면 되게 나 좀 딸리는 것 같고, 세 자릿수 안 나오면 되게 불행한 그치, 느낌 절대 들고. 비밀이야. 그렇긴 한데 절반이 그런 거예요. 이 테스트를 본 사람들의 네. 절반이 논리적으로는 100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네. 결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IQ 검사가 뇌의 모든 영역에 검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여기 최근에 뭐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창의력이나 아니면 뭐 정서 지능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다고 뭐 무조건 천재다 뭐 이런 것도 성립하지 않거니와 IQ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게 천재성을 발휘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IQ가 두 자릿수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처음 했을 때 두 자리 나왔던 것 같아요. 90몇 이렇게 나왔던 것 그래, 같아요.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대요. 그쵸? 컨디션 좋으면 더 그럼요. 높게 나오고 네. 지금 아마 한 3달이 나오지 않을까? 처음 했을 때가 그쵸. 고등학생 우리가 때인가 지금 책을 몇 그랬으니까. 권을 읽었는데 올라야 돼. 그게 뭐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냥 뭐야 귀찮아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했었으니까. 대충 했겠죠. 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IQ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어쨌든 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못해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식으로 내 자아가 비평가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고 완벽하지 않잖아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지내왔거든요. 네, 딱 네. 노사님이네. 그러니까. 비평자. 네. 그래서 친구들이 특히 너는 자책하지 마. 네 자책은 다 믿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자책의 좀 아이콘? 막 네. 이런 식으로 좀 지내왔는데 저자가 이런 팁을 주더라고요. 이런 자책 혹은 비평 이런 머릿속 생각에게 페르소나를 만들어줘라. 어떻게? 그래서 또 투덜이 나왔네?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 좀 못생긴 투덜이 나왔네? 내 안에 못생긴 투덜이 또 얘기하네? 네. 조용히 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정말 나는 뭐 모자란가 봐.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투덜아 조용히 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 되지 않는 거죠. 나와. 예, 이게 나야. 못난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투덜이 네 말 다 사실 아니고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안에 좀 게으름뱅이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오늘을 그럼 안 해도 뱅이 어때요? 걔 뱅이. 그러니까 그 뱅이 그 자식이 실수 없이 야 오늘도 이렇게 좀 밀어 뭐 굳이 뭐 그걸 지금 해야 돼 내일 해도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뱅뱅이 조용히 해. 뱅뱅이 조용해 오늘 할 건 좀 하자 막 이렇게 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주 져요 뱅뱅이한테. 뱅뱅이 후회할 소리 하지 마.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뭔가 분리해서 생각해내면 왠지 계속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좀 점점 나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내가 좀 싫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괜찮네.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예시는 나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항상 일을 망쳐. 뭐 100% 못해.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내면이 하는 거에서 또 중요한 순간이 왔어. 나는 또 잘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100%를 어떻게 항상 할 수가 있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때 그냥 너가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좀 응원을 주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너 참 전문 용어로 정신승리라고.
그런 건 내가 그러니까. 잘해. 그래서 그렇게 네. 큰 스트레스가 없어. 목표에 대해, 아니, 결과치에 대한 큰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렇게 자신을 조금은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정신없이 좀 이 책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 재밌네요. 일부에서 뭐 기억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라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뇌의 가속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고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는지 이렇게 기록도 좀 해보라고 하고 이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일부에서는 뇌의 가소성 얘기 그리고 좀 자기의 한계를 한정짓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몰입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마지막 몰입. 네,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리미트리스 모델 3가지 그런 요소 중에서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동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셋, 동기, 방법 중에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도 사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기란 뭘까? 쟤는 참 열정적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쟤는 열정적인 사람. 쟤는 그냥 별로 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직장에서 쟤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덕질을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분야인가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따라 다른 거지. 이 사람은 뭘 해도 열정적이야. 이 사람은 좀 한심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못 찾은 거죠. 네. 내가 뭐에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대부분은 못 찾아서 열정적이지 않은 거다라는 그 저가의 말에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꽂히는 걸 찾아요. 그럴 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고 좀 게으름뱅이처럼 살고 있긴 한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하나 꽂히면 그때는 좀 살짝 미쳐 있어요. 그런 시기가, 그런 어떤 분야가 뭔지를 좀 잘 파악하고 찾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드리머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한계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독다독을 5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그 늦게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늦게 뭘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 데이터를 늦게 만든다거나 업로드 펑크를 난 적이 없다. 네, 그럼 뭐 죄송해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루틴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게으름뱅이 모르냐? 그러니까 진짜 게으름뱅이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좀 근데 양심이 쓴 거지.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는 게으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의 게으름뱅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다독다독 녹화를 하면 어제 밤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일에 마감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꼭 마감일 닥쳐갖고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최대한 일을 미루고 최대한 늦게 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으름뱅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책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단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을 10시간 있으면 10시간 내내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쵸, 몰입해서 단기간 패스터잖아요. 패스터. 빨리 끝내자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끝나기 위해서 몰입하자는 게 이 책의 주제잖아요. 지금 드리머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끝내는 건데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몰입을 잘한 건가요? 네. 최고의 몰입도. 저는 좀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읽었던 게 벼락치기가 몸에 안 좋대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다독다독도 저희가 매주 이거 정말 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한 권의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 업데이트를 다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쳐내듯이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뇌도 안 좋고 잠도 좀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면서 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기 좀 어렵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몰입해서 잘 해보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꽂히는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짜에 어떤 시간에 요때 좀 하면 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근데 그게 다행히 마감은 안 넘어서 아직까지 좀 지켰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정한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맞아. 네. 그래서 좀 달리 봤었어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제가 미치면 저렇게 네, 되는구나. 이렇게 극심하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런 이벤트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짚어봤어. 네. 내가 열심히 해서 미치면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해봐. 그럼 바로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드물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꽂힌 건 NFT고 첫 번째는 사실 부동산 공부할 때 두 가지 꽂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만 찾으면 진짜 집중해서 막 1년이고 뭐 길게는 뭐 몇 년씩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그런 순간이 많지는 않았고 네.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또 뭔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그런데 뭐 동기부여 영상 하나 찾아볼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져가지고 영상을 한 3개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 그래 책을 읽는 거야. 모닝 루틴을 해봐야겠다. 미라클 모닝을 해봐야겠다. 해야지. 근데 내일 일어났더니 8시 반이야. 이씨 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잠시 자신을 고무시켰던 어떤 세미나에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일상 정말 습관 이런 것들이 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 나가야겠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차가운 열정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막 갑자기 막 타올라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끝에 마무리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이거를 내가 해봐야겠네 하고 꾸준히 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열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르륵 하는 그 열정을 되게 멋있게 보고 부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그것 자체도 너무나 열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동기 공식이 나오는데요. 목적 곱하기 에너지 곱하기 3S. 3S는 S 삼성이 나오는데 S는 뭐야? S는 Small Simple Steps. 그래서 아주 작게 쪼개서 꾸준히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고 정말 좀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뭐 성공을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표 자체를 되게 작게 잡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고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는 동기를 부여했는데 왜 동기가 지속이 안 되냐. 근데 너무 큰 목표를 잡았을 수도 있다. 그 목표를 좀 잘게 쪼개서 실천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꾸준히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습관의 얘기 중에 좀 습관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되게 좋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자동 조종 모드를 뭐 활용하라. 뭐 습관의 고리라는 거는 이제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신호가 있고 첫 번째로 어떤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망이 생기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반응의 결과로 보상을 얻는 이런 고리의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어떤 불을 켜는 행동을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거예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고 느끼는 거. 두 번째는 열망이 방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내가 전등 스위치를 켜는 거. 이게 반응이고 이제 보상은 어둡지 않은 방. 이게 하나의 습관의 고리가 돌아간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근데 찾아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이런 패턴은 정말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무의식 중에 다 실행을 하고 있다.
요런 것들이 습관을 만들고 있고 내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좀 고쳐나가거나 바꾸거나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떠올려 봤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이거예요. 내가 살찌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입이 심심하다고 느껴요. 이게 저한테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 과자를 먹고 싶다고 느껴요. 이게 열망이야, 열망. 봤다고? 아니, 박수 치셔가지고. 아, 넌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건가? 아니, 너무 공감되니까 네. 박수 치지. 네. 그게 신호고, 열망은 이제 내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게 열망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은 안방 베란다로 가요. 거기 간식 코너가 있거든요. 그걸 왜 만들었어? 과자를 꺼내서 먹어요. 거의 편의점급이더라. 그 보상은 아우 이 단짠 아우 맛있어. 이게 보상인 거죠. 안 좋은 보상은 살이 네. 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 과자를 먹었잖아요. 입안이 좀 텁텁해요. 이게 또 신호야. 연속 신호. 그 다음에 탄산음료가 땡겨. 이게 열망이야. 미치겠다.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서 탄산음료를 마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응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은 개운함을 느끼는 거죠. 흐름까지 근데- 한번 쫙 하면 뭐 너무 시원하겠다 진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만 보면 이렇게 4단계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3번째 단계 반응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뭐 신호 같은 거나 아니면 열망이나 마지막 뭐 보상 같은 거는 내가 느끼는 느낌 같은 거라서 그쵸.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반응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면 좀 나쁜 습관을 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콜라 마시고 싶을 때도 냉장고 열었는데 콜라가 없거나 아니면 콜라 대신 탄산수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면 조금 살찌는 나쁜 습관을 네.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고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 여전히 콜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베란다 편의점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없애야 되는데. 아, 참. 저도 그래서 저도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트에서 살 때 담아요, 일단. 과자 뭐 새우깡이랑 막 담아요. 담다가 다시 빼요. 담았다가 뺀다고? 네. 야, 안 대단하다. 의지. 왜냐하면 제가 먹고 기분 안 좋고 먹기 전에 또 막 그 감정 소모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먹고 나서 뭐 패배감 같은 거 느끼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맛있죠.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진짜 편의점에서 하나 사 먹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에 쟁여놓진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샀더니 또 애들도 안 먹더라고요. 잘 찾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 대신 뭐 아까도 그런 왜 누군가가 금연하려고 했다가 금연껌에 중독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런 네, 것처럼 대신 뭐 땅콩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걸 그 자리에 둔다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도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다. 없애진 못하니까 대체할 거를 찾아라. 네, 대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도 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콜라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탄산수로 조금 네, 대체하는. 뭐 제로 콜라 네, 제로 콜라로 대체를 몸에 안 하든지. 좋다고는 하던데 뭐 뭐 어쨌든 칼로리는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제로 콜라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뭘 먹고 먹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과자랑 같이 결합이 돼야 제로 콜라가 제 몫을 하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정체성도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가끔은 저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무용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용수의 몸. 그래서 나는 이윤희 선생님이다.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 이윤희 선생님이라면 이걸 먹었을까? 아니 안 먹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먹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체성으로 나는 무용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과자는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그 오영경 있잖아요. 네.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고 탤런트인데 이제 그 밥을 그러니까 같은 연예인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 아침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되게 잘 먹어요. 네. 근데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그 안문숙이 너는 왜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그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어갖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왜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지금 50이 훨씬 넘어 중반인데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대신 반찬으로 다 해결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절충점을 좀 찾아서 네. 내가 좀 유지해야 될 것이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좀 습관을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조금 변경해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다뤘던 책이니까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모닝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1시간가량을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보냈어. 그러면 하루가 좋은 동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네. 또 어느 날 하루가 막 너무 늦게 자고 술 먹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너무 컨디션 별로고 아무것도 할 생각 없고 숙취 때문에 가기 힘들고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막 이런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닝 루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저자의 자신의 모닝 루틴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 다른 거의 비슷해요. 운동하고 명상하고 건강한 음료 마시고 차 마시고 뭐 그런 식인데 재밌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내가 왜 꾼 걸까? 나의 무의식에서 어떤 뭐 답답함이 있어서 혹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전에도 나는 꿈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것도 딱 남겨두고 그러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탁 눈 떠서 막 활동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저도 어느 날 꿈을 탁 꿨는데 손흥민 님이 나오신 거예요. 약간 연인처럼. 와. 그래가지고 로또를 사야 되나? 근데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꿈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도 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약간 뭔가 답답함이 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행운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해몽이야 참 믿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내가 제 해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평상시 바쁠 것 같고 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평상시에 꿈을 그렇게 많이 안 꾸기 때문에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좀 났는데 그렇게 좀 평상시에 어떤 고민거리,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자다가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한때 어떤 문제에 계속 골몰하고 있다가 꿈에서 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꿈을 잘 정리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마지막 몰입이니까 몰입에 대한 장은 꼭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향한 강력한 몰입이 필요하다 10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몰입 상태를 잘 아실 거예요. 삼매경에 빠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재밌는 걸 뭐 만들거나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뭐 몰입이 정말 좀 어떤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빠져들면 그게 몰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몰입의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요. 분투예요. 일단은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게임을 할 거다. 뭐 잘 깔려 있어야 되고 컴퓨터 잘 돌아가는 상태여야 되고 어떤 단계를 완성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분투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책을 읽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이 책을 오늘 한번 좀 재밌게 읽어서 꼭 도움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단계는 완화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됐어. 이제 갈 거야. 이제 좀 약간 차분하게 딱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다 가라앉히는 상태. 숨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네. 자, 3단계는 몰입이에요. 몰입. 네.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 경험 자체가 지금 몰입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 그걸 사실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몰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할 때.
그리고 거의 행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느낌.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막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이 몰입의 상태 3단계고요. 4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몰입이 좀 끝나가는 단계인데요. 그 황홀감이 끝나가고 몰입 단계에 성취한 모든 것이 한데 모인다 해서 드디어 이 단계를 정복했잖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입이 끝나고 내용들이 통합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몰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2시간가량은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팁이었거든요. 뭐냐면 몰입에 들어가는데 15분에서 45분 정도까지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90분은 확보를 하고 2시간 정도는 있어야 내가 정말 삼매경에 빠졌었지. 너무 재밌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과정이 4개 단계가 있잖아요. 네. 아마 게이머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되게 자주 경험했을 거예요. 그 분투부터 시작해보면 분투는 일단 내 그래픽카드 PC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제 와이프한테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를 차마 게임하겠다고 못하니까 이제 몰래 구매를 하고 그걸 장착하고 걸리지 않는 데까지가 분투의 과정인 거지. 그 다음 완화 단계는 이제 드디어 아내가 시댁을 갔어요. 시댁이 아니라 처가댁을 갔어. 아내가 처가댁을 가서 드디어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완화야.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은 게임에 시작한 순간부터 몰입이 시작되는 거죠. 5시간? 5시간이 뭐야? 밤새도록 하는 거지. 삼매경이 그때 뭔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통합은 이제 끝난 거죠, 게임이. 전화가 오는 거지, 이제. 나 집에 간다. 근데 언제 하루가 지난 거지? 막 이런 게 이제 몰입의 4단계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일에도 찾으면 되는 거죠. 왜? 많이 경험했을 거야,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그렇게 자신에게 충분한 2시간 이상을 주라.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이런 것도 몰입을 하기 전에 요 뜨개질 내가 목도리는 다 뜰 거야. 이런 것도 되게 몰입되잖아요. 네. 뜨다 보면은 막 미용실에 가도 이 일이 참 좋은 게 딴 생각이 안 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머리 계속 감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고객님의 머리를 내가 완료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뭘 좀 해볼까 이러고 앉으면 사실 몰입은 안 되죠. 네. 오늘 이걸 확실하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몰입이 되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가 네. 그 전 단계잖아요. 결국 싫어하는 일은 이렇게 몰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들도 일단 그 전 단계에 갖춰야 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일, 나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마지막 4부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4부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기억나는 대목은 일단 뭔가 내가 몰입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분주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집중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 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명상 직전에도 이제 다 시도하는 호흡을 좀 깊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휴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두 번째는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4까지 센다. 숨을 멈추고 7까지 센다. 휴 소리를 내면서 8을 셀 때까지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요게 이제 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3번씩 해가지고 총 4번 반복해서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거 초음파 검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 검사할 때 그때도 좀 긴장 상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주의 분산을 허용할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하자. 근데 여기서 좀 요령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산만한데 집중을 못하겠어 라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시간을 지정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따가 4시 45분쯤에 다시 한번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이제 하기로 하면 그나마 좀 정신이 산만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3가지 요령을 좀 안내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법,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법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읽는 속도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도 읽어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속일금 있잖아요. 속일금. 읽으면 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속일금을 없애야 되게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일금을 하지 않아도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독법의 좀 포인트는 뭐 눈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속일금을 좀 없애는 식으로 해봐라.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 계속 아직도 속일금이 남아 있는데 어떨 때는 눈이 막 읽으면 그 뜻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훈련해 보기 나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책에서는 그 배우는 방법, 학습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데 사실 전체가 다 그럴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맞아요. 저는 몇몇 가지 맞아요. 습관은 요거는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첫 번째가 능동적으로 회상을 해봐라. 네. 이 부분은 좀 써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다. 그럼 책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던가 내가 말로 해보던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만큼 쓰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써보거나 말로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내가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발전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에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챕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네. 목차 부분을 그 온라인 서점에서 따와요. 가지고 와서 그걸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약간 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게 능동적인 회상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내리면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굉장히 빨리 읽고 내가 뭘 읽은 건지를 되게 키워드로 짧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남지 않았던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지 않고 네. 이거는 되게 재밌다. 이건 얘기하고 싶다. 이건 내가 남기고 싶다. 이런 부분만 굉장히 짧게라도 회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회상하면 좀 기억도 오래 가고 좋은 습관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습관이 이제 간격을 두고 반복해라 예요. 이건 장기 기억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를 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면 당연히 장기 기억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줍니다. 네. 요거는 저도 제가 책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책을 볼 때는 그냥 후다닥 봐요. 후다닥. 되게 빠른 시간에 어떤 내용이지 하고 그냥 소제목만 보듯이 쭉 넘어가서 제가 꽂히는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집중해서 조금씩 보긴 하는데 되게 빨리 봐요. 한 시간 이내로 한 권의 책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어놓고 그 접어놓은 것들은 반복해서 한번 또 봐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여기 방송하는 녹화하는 당일 오전에 시간이 쫙쫙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봐요.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보면 그래도 많이 좀 보네요.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당일날 이렇게 이틀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묻지마 벼락치기가 아니라 이게 몰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벼락치기를 좀 하니까 좀 기억이 좀 간격을 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패턴을 반복하니까 조금 더 효과가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습관들은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이 편하고 몸도 좀 편하냐. 그럼 당연히 잘 될 거고 후각을 이용한다. 이거는 우리 후각 기억력이라는 거. 이 냄새 겨울이 오고 있어. 겨울 냄새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 냄새를 맡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 누구가 생각나. 뭐 이런 식으로 후각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상당한데 이거는 사실 기억력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나온 사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내 손목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로마 향의 오일을 발라놓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발표하는 날, 그날 당일에도 손목에 똑같은 향을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준비하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더 잘 기억이 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네. 하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재밌네요. 네.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 네, 근데 좀 이거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이용한다. 바흐 음악이 좋다고 하거든요. 뇌파를 좀 알파파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제 습관 6은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공감해서 하면서 듣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멈추고 듣고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를 하고 듣고 근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필기하는 거. 손이 움직여서 이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정말 딱 들어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 말도 적으래요. 내가 하는 말도. 내 말투로. 예. 아니요, 내가 하는 그러니까 보통 상대방의 말만 좀 적잖아요. 근데 나의 생각과 내가 한 말도 대화를 했다면 네, 적어봐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과 기억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학습 능력을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잘 활용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한 어드바이스가 가득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책인 것 같고 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나를 쇄신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려준다고 이제 작가는 공언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 책의 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올해 말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내가 목표로 하고 또 열망하는 걸 찾으시길 바라고 또 그만큼 몰입해서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